그게 과방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이슈가 부정선거론에 대한 어떤 얘기였나요? 부정선거론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예. 언론의 어떤 12.3 비상계엄 이후에 있었던 언론의 어떤 편파 방송이라든가 네. 가짜 뉴스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잡겠다라고 이제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보도에 했던 것들을 문제를 말하면서 내란 수괴, 그러니까 대통령을 내란 수괴다, 내란 우두머리다 이렇게 칭하는 표현을 놓고도 이제 경론이 벌어진 것 같아요. 네. 예, 어제 이제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께서 일부 언론인 후배들에게 예, 12.3 비상계엄에 관해서 내란이다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괴다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인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제 입장을 말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지적을 했어요. 예, 왜냐면은 이게 아직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결론이 안 난 것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이라고 쓰는 것이 이제 중립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었는데, 네, 민주당은 이제 이것이 검찰의 어떤 소송 내용에 그 공소장에 내란 수괴다라고 적혀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제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형평성에 맞추려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법카 유용범 예, 혹은 검사 사칭범, 네, 그리고 위증교사범, 예. 대북 불법 송금범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해가지고 혐의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이런 재판들도 다 이제 진행 중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형평성에 맞추려면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이제 여야 간에 이제 고성이 오가면서 좀 다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과방위에서의 고성은 늘 있는 일이어서 어제 네. 최민희 위원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박정훈 의원께서 이제 질문하면서 그런 이제 고성이 오가게 됐거든요. 네. 그랬더니 야당 의원 한 분께서 이제 막 고성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여당 의원들이 제지하지 않느냐, 경고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 가방에는 이런 게 일상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그냥 넘어간다, 뭐 이렇게 인정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제지 없이 그냥 막 경론을 벌이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책 행보를 이어가는 와중에 내놓는 발언들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공산당이다, 사회주의다 뭐 이런 정도로 비판을 하시던데, 그 한국형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30%를 국민과 나누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요즘 현실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주의적 시각이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다시 좀 재차 반박을 하더라고요. 국부 펀드나 국민 펀드를 만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정말 저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과거에 패스트 팔로우에서 지금 이제 퍼스트 무버로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은 정말 고도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정말 첨단 산업입니다. 예. 이게 국가가 투자해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에 정말 이런 창의적인 기업, 정말 유니콘 데카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가장 그 선결되는 조건인데, 그런 네. 것들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정말 요새 그 이재명 대표가 대권 조기 대선 행보를 한다고 지금 막 보수도 사칭하고 예. 뭐 중도 보수다 이러고. 좌회전 우회전 막 오락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의 뜨거운 아이스크림이죠. 네. 아이스크림이라고 말씀드릴 예. 수 있고, 왜냐면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최첨단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적인 발상으로 지분을 국민들에게 나눠줘서 예. 그런 나눠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그런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수익을 국민과 나누겠다 이런 얘기인데, 예. 사실상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세계 인류 기업들조차도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주 52시간제가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우리 이제 첨단 산업들의 연구원들이
저 5시가 되면은 이제 퇴근을 해야 되죠.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연구가 지속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서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자. 이것이 기업들에서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쏙 빼고 네. 다른 걸로 하겠다. 예. 그러니까 빈 껍데기밖에 없는 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놓고 근데 다음 네. 주나 20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만난다는데 그건 또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 그 지금 이제 그런 행보들 하고 최근에 예. 그 저 어디입니까 한국 경제 예. 경제인연합회인가요? 경영자 예, 총회. 경영자 총회. 예, 거기도 가서 이제 뭐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일환이라고 보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그 시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즌쯤 될 겁니다. 그때 예. 삼성전자의 이재용 대표를 회장을 구속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말했었고 재벌은 개혁이 아니라 해체가 답이다라고 말했던 분입니다. 재벌 해체 얘기를 했었죠. 예, 예전에. 그런 네.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지금 와서 이제 네. 어떤 정치적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지금 이제 뭐 기업을 성장시킨다. 성장이라는 걸 들고 나왔는데 네. 성장을 말하고 싶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기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다. 규제를 풀어주고 예. 그리고 뭐 지금 보십시오. 이제 지분 얘기도 이제 국민과 국부펀드 뭐 이런 걸 만들어서 한 30% 정도의 지분을 나누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뭐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것들 때문에 지분이 뭐 한 세대만 지나가면은 이제 오너가 지분을 잃어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많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먼저 네. 해결하는 것이 선결 조건이다. 그래야 엔비디아와 같은 유수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네. 말씀 드릴게요. 엔비디아가 나올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지. 만들어야 뭐 됩니다. 당장 네. 국가가 투자해서 예, 만들겠다. 이거는 돈이 없어서 못 만든다 이것이 아니고요. 예. 환경이 중요한 거죠.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만 잡히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예측하기로는 이제 전례를 비춰봤을 때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이 이제 최종 변론기일 끝난 이후에 한 2주 안에 나왔다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을 전후해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좀 나와요. 네. 박충건 의원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좀 예상하시는 날짜가 있으세요? 저도 지금 다음 주 뭐 금요일이나 혹은 그 다음 주 뭐 월화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왜냐면은 이제 8명의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지금 계속해서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의견이 조율이 돼야 이제 결론이 날 텐데 쉽게 의견이 조율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76인의 의원들께서 이제 헌재에 탄원서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이제 기각돼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탄원서를 넣었는데 저도 네. 그 76인 중에 이름 올리신 1인입니다. 거죠? 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임명하지 않는 것은 그 국회의 임명권을 예. 뭐 침해하는 거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강제성이 없는 것인데 최상무 권한대행이 이것을 보류했죠. 예. 그리고 이제 헌재라든가 또 민주당 측에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이제 카드를 거론하는 것은 네.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높여주려고 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 인민노련 네, 출신이기도 인민노련 하고 활동, 우리법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이분이 들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인용적으로 한 표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예측이 되니까 네. 이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지 하는 않겠냐. 차원이 아닐까. 예. 그래서 우리 과거 이진수 방통위원장 그 탄핵소추안 판결 결과를 보게 되면 심판 예. 결과를 보게 되면 네. 4대4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로 봤을 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게 이제 4대4 혹은 5대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6명을 되려면 일단 6명을 확보해야 선언해야 되니까.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이어서 선관위도 좀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어떤 기관이 된 것 같은데 무더기로 채용 비리가 드러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제 헌재에서는 이 감사원의 감사는 권한이 없었다. 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결정을 내다 보니까 이게 선관위는 뭐 무소불위의 어떤
그냥 혼자서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박충건 의원님을 비롯해서 80년대생, 90년대생 젊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여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취지로 여신 기자회견인가요?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던 취지는 우리가 이제 30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5명이 네. 이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그겁니다. 정말 이 선관위의 부정 채용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많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고시원에서 힘들게 준비하고 있는 2030 청년들의 그들이 느낄 실망감과 박탈감, 분노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였고 그래서 정말 이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일 텐데 이 선관위가 뭡니까? 지금 그 부정 채용 비리가 드러나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로 변명을 하는 것이 뭡니까? 선관위는 가족 회사다. 그리고 뭐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정말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그럼 가족 회사에 맡긴 거냐? 이런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직원들 채용할 때도 그런 비리가 만연한 기관에 그렇죠. 우리의 소중한 한 표 어떻게 관리를 맡길 수 있느냐? 그리고 보십시오. 선관위 채용 경쟁률이 거의 900대 1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한 명의 친인척이 이제 채용 지원서를 내고 나머지 뭐 800여 명의 다른 어떤 공무원 준비생들 이런 2030 청년들이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미 뽑을 사람은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들러리 선거네요. 들러리 선거죠. 그들이 노력한 것은 과연 무엇이 되느냐? 선관위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을 꿈꿔왔던 그 청년들에게는 그 청년들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것이냐? 이건 정말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 채용 비리 하나조차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자정 기능이 없는 선관위를 이건 다 철저하게 정말 근본부터 개혁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호응을 좀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민주당도 적극 동참해야 된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 선관위를 좀 개혁하는 과정에 민주당의 호응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시나 봐요. 이게 이제 민주당 지금까지의 어떤 민주당의 행태를 보게 되면 그 협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재에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이제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서 선관위를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당에서 선관위의 어떤 부정 채용 비리라든가 어떤 선거 부실 관리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 여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를 압박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행태로 봤을 때는 이제 그 협조를 이제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이제 선관위 5대 개혁 과제와 함께 그리고 이제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특별감사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발의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소수 여당 국회에서 소수인 여당으로서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은 이것이 이제 통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협조를 이제 우리가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돼야 다음에 치러지는 선거에 있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인정을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선관위를 이제 신뢰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 의혹들이 왜 생겨나는 것입니까? 선관위가 이렇게 부실 관리를 하고 부정 채용 비리가 만연하고 그리고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부실 관리의 흔적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으니 당연한 의혹을 제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관위 사무총장께서 국회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기 전에는 선관위의 보안 점수가 31점 정도였는데 자기가 와서 70점으로 이제 상향시켰다. 이제 개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70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는 정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정말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정말 100%의 보안 점수를
받는 것이 그것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됐다고 자랑할 게 자랑할 아니라 게 아닌 거죠. 100이 안 된 100이 거를 안 된 걸 반성해야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네. 나중에 어떤 국민 통합과 또 선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선관위는 개혁이 돼야 된다. 예.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